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전해드렸던 미국 내 성인 3분의 1이 배우자와 각방을 쓴다라는 그 뉴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다 소개는 못 드립니다. 혹시 왜 내 거는 소개 안 해?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먼저 보낸 분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아이디 히초이3096이라는 분이요. 수면 이혼 말이 재밌네요. 저희 부부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의 배려로 각방에서 자다 보니까 서로 푹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따로 잔다고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지도 않았고요. 라고 잘난 척 하셨습니다. 잘난 척 하실만 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아이디 유저 PO6 이거는 유튜브가 그냥 막 주는 아이디라서 제가 읽을 수가 없네요. 작은 침대 2개 흐흐흐 하셨습니다. 작은 침대 2개 갖고 한 방에서 그렇게 같이 주무시는 모양인데요. 이런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아이디 희자홀디9390님입니다. 아직 한 침대에서 잡니다. 주변 지인들 각방 쓴다는데 편하다네요. 크크크. 요 분은 잘난 척 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자랑하시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렇게 사이 좋아. 이런 뜻인데요. 자랑하실 만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아이디 더 바이브 945라는 님인데요. 수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재밌네요. 송양커님, 저희는 X세대와 밀레니얼의 콤비네이션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X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은 아마 밀레니얼 세대인 것 같아요. 16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은 어느 순간 와이프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나날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였더라고요. 제가 수면 중에 뒤척이고 코 골고 무호흡증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찔리시는 분들 많죠. 특히 남자분들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수면 중에 뒤척이고 코 골고 무호흡증에 시달리니까 옆에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리가 없죠 라면서 부인 걱정을 먼저 해주셨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이빨을 안 가는 게 다행 중 다행이네요. 불행 중 다행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빨까지 갈았으면 종합 4종 세트 될 뻔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씩 고치다 보니까 각방까지는 아니어도 각각의 침대에서 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어서 수면 만족도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각방까지는 아니어도 침대 2개를 쓰시는 모양이군요. 뒤척이는 거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코 고는 건 침대가 다르다고 해결이 완전히 되진 않을 텐데 그래도 많이 고치신 모양이에요. 좋습니다. 자, 아이디 정유9377님입니다. 50년 동안 각방 사용을 안 해봐서 이런 분도 잘난 척 하실만 해요. 가끔 싸운 뒤에는 꼴 보기 싫어서 다른 방에 가면 베개 들고 쫓아와요. 이불을 돌돌 말고 자면 화 풀고 남편 얼굴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제가 볼 때 그 남편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자, 아이디 에이시안 스포츠맘 5495님. 45년을 같이 살았지만 서로 잠버릇이랄까, 나는 조용히 해야 하고 남편은 바다 파도 소리가 그리워서 항상 선풍기, 그것도 천장에 있는 것 부족해서 옆에 다른 선풍기까지 갖다 놓고, 겨울도 마찬가지.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주무세요?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여하튼 덮는 이불은 거의 두꺼운 것, 난 가벼운 것. 이게 남편 되시는 분하고 본인하고 이게 좀 스타일이 워낙 다르시군요. 자, 각방 쓰는 것 미운 마음을 잊게 해요. 하하하하. 물론 젊었을 때는 같은 방 사용했죠. 결론은 지금 따로 주무신다는 거예요. 따로 주무시더라도 마음만은 같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디 수32님입니다. 병사 한 사람 때문에 당분간 시끄럽겠네요. 요거는 딴 얘기고요. 잠자리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나가니까 자연히 방이 비워져서 하나씩 차지하다 보니까 서로 자는 시간이 다르고 자유롭고 좋은 듯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다 같이 아이들하고 자다가 남편분이 코를 고니까 아이들이 먼저 나가고 결국은 본인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분 좋게 쓰셨습니다. 자, 아이디 승윤강 2471님입니다. 저희는 애들 침대를 큰 거로 바꿔주다 보니까 작은 침대를 제가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침대가 2개, 자연스럽게 서로가 넓고 편하게 지내게 된 케이스. 애들이 커가면서 방도 하나씩 남다 보니까 이 방 저 방 시원한 방에서 자게 돌아다니네요. 이분은 우리 집 커, 우리 집 방 많어, 약간 요런 자랑도 좀 들어가셨는데 자랑하실 만해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집안에서 가장 시원한 방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방도 뭐 2층은 좀 더 덥고 아래층은 좀 시원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원한 방에서 각자 알아서 자는 거,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 이게 최고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제시카 짱짱님, 저희는 2007년 결혼해서 2002년부터 만나서 사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건 뭐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 5년 뜨겁게 연애하고 2007년에 결혼했어요. 이제 요거를 살짝 넣어주셨어요. 네,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에 결혼해서 2012년에 첫 애 낳고 그때부터 그냥 쭉 각방 써요. 우와, 2012년부터 뭐 10년이 넘었나요? 갓난아기들은 워낙 2-3시간에 한 번씩 우유도 줘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빽빽 울어대니 당시 육아휴직을 냈던 제가 몇 개월을 소파에서 자면서 아기는 또 요람에서 자면서 그렇게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커서 아기랑 안방, 아기가 좀 크니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안방으로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쫓아냈겠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다 좀 커서 아기랑 안방 침대에서 같이 세로로 누워서 잤네요. 네, 세로로 누워서 자면 좀 짧아도 옆으로 넓죠. 남편은 댄으로 쫓아냈고요. 남편은 댄에서 자고 바닥에 이불 깔고 자고, 아이방 침대는 그냥 놀리면서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보니까 둘째가 생기고. 잠깐만, 남편은 댄으로 쫓아냈는데 그리고 본인은 아이하고 큰애하고 안방에서 둘이 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둘째가 생겼죠? 아, 예. 요건 불분명, 이해가 어렵습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여하튼 둘째 나온 후로 그 다음에는 요람에서 첫째와 저는 안방 침대에서 자다가, 둘째가 요람에서 자고 본인은 안방 침대에서 자다가 둘째가 몇 개월 되면서 아예 세 모녀가, 그러니까 딸만 둘이죠. 세 모녀가 쭈루룩 누워서 한 침대에서 잤어요. 완전히 남편 쫓아내고 세 모녀가 안방 점거한 거예요. 네. 늘 피곤하고 졸리고 에너지가 없어서 하도 병원에 가니까 저보다 몇 살 많은 의사쌤이 말하기를, 제시카 제발 애들 따로 재워 하면서 혼내시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보셨네요. 이제는 애들은 애들 방에서 자고 저는 안방에서 혼자 자고, 안방에서 혼자 완전히 제대로 점령하셨네요. 남편은 댄에서 자고, 남편이 와서 귀찮게도 하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남편이랑 같이 누워서 자는 거 싫어요. 크크크. 생각만 해도 불편. 크크. 아, 이 너무 각방 쓰시면서 사이가 좀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걱정되네요.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있네요. 조만간 이사하면 뭐 다시 같이 자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아하. 큰 집으로 이사하자, 큰 집으로 이사시켜 달라라는 시위를 안방을 점거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 머리 좋으신 분이네요. 네, 조만간 큰 집으로 이사하시고 큰 집 이사 기념으로 셋째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아이디 성희 0912님, 저희는 각방 쓰고 있어요. 이유는 오래 사용하다 보니 서로가 편리해서 좋으네요. 흐흐. 끝. 아,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 남편을 그렇게 살다 보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하튼 오래 그렇게 각방을 쓰다 보니 편하고 좋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으세요, 이분. 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깔끔하게 쓰셨고 마지막 부분에 잊지 않고 넣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아이디 BTR Life. 부부 각방 동선 겹치지 않기, 요거 현명하다죠? 잠깐만요. 부부가 각방에서 자는데 또 동선도 겹치면 안 돼요? 이거 따로 살지 그러면? 예, 서바이브죠. 뭐 이렇게 크크크크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밤에 들여다봐야 한대요. 그러니까 선택해야죠. 밤에 가끔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자기 잠 설치고 낮 생활을 좀 망치더라도 그걸 선택할지, 아니면 그냥 각자 알아서 편히 푹 자고 계속 그렇게 살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세요. 예, 이게 사실은 정말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같이 자니까 여러 면에서 수면의 질이 문제가 생기는데, 각자 각방에서 따로 자니까 수면의 질은 좋아지는데, 사실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숨은 제대로 쉬는지 들여다봐야 하고, 이걸 약간 농담적으로 쓰셨습니다만 이게 농담이 아니죠.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인데, 이분도 이제 둘 중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모양인데요. 선택하시면 선택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댓글을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공통점이 각방을 쓰신다 하더라도 사이는 나쁘지 않은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각방, 최소한 각 침대를 쓰시는 것만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니까 한 침대에서 이렇게 나란히 사이좋게 주무시는 분들은 아이 쑥스러워서 우리는 그렇게 한 침대에서 사이좋게 자요. 요거는 좀 뭐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댓글을 많이 안 보내주셨고 각방, 각 침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그 사연과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댓글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댓글 읽으면서 많이 재미있었어요. 또 많은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많은 것도 느끼게 됐던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댓글 환영합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이 파업할 것 같다라는 보도 얼마 전에 해드렸잖아요. 자, 파업 목전까지 갔던 이 아시아나 항공 회사 측과 조종사 노동조합의 갈등이 어제 양측의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 도출로 인해서 일단락됐습니다. 자, 뉴스 들으실 때 항상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결론이 맺어졌습니다는 끝난 건데 일단락됐다라고 앞에 일자가 붙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임시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임시로 지금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합의안이 도출돼서 일단락됐다. 이 얘기는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좀 볼게요. 회사 측은 최근 들어서 항공권 예약 취소가 급증하자 조종사 노조에게 긴급 협상을 하자라고 회사 측에 먼저 요청을 했고 양측은 결국 기본급, 비행수당 등 합쳐서 모두 2.5%의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종사 노조는 오는 24일부터 돌입하려던 파업을 보류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에 이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투표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닌 셈이죠. 노조 조합원의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통과되면 물론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만은 만일 노조 전체 투표에서 이 2.5%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3분의 1을 넘게 되면 협상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다시 파업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이든 정부가 주택 임대 관련 숨겨진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질로우를 비롯해서 아파트먼트.com, 어포더블하우징.com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주택 매물 정보에 렌트비에다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그 가격 정보를 반드시 모두 다 웹사이트에 함께 게재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로우는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전체 렌트비 요약 기능을 출시했으며 아파트먼트.com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안에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포더블하우징.com은 건물주가 모든 수수료를 리스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아파트 주인의 경우에 임대 신청서 작성 또는 임대 계약서를 완료하는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마지막 단계에 가서 최대 수백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뒤늦게 청구하는 그런 행위가 많았습니다. 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막지는 못했고요. 정부는 그저 이를 정크 수수료다라고 부르면서 비난해 왔었습니다. 즉, 이 온라인 플랫폼의 매물 리스팅에는 표기되지 않는 그런 추가 비용을 계약하기 직전에 부과하는 그런 행위 등입니다. 세입자들은 온라인 매물 검색 시에 본인이 지불해야 할 총 비용, 그러니까 이제 렌트비 플러스 각종 여러 가지 수수료 등을 다 합친 총 비용을 계약 직전 또는 계약 후에나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정크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세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다 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 이런 정크 수수료의 한 예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1월 수수료, January fee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제일 비난했었어요. 자, 1월에만 특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fee라는 것인데요. 사실 1월에는 좀 바쁜 건 사실이죠. 새해가 시작됐고 연말에 또 많이 또 놀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라는 게 그 당사자들의 해명입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사실 새해를 맞았다는 어떤 심리적인 상징성을 제외하면 소비자들에게 청구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수수료다라면서 대표적인 정크 수수료라고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이 정크 수수료 폐지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주력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항공료나 콘서트 티켓 등을 예약할 때 각종 숨겨진 수수료 탓에 소비자들이 결제하는 직전에 당초 이 표시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불공정을 느꼈고, 그런 불공정을 바이든 행정부가 시정하겠다라는 것이 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년 재선을 앞두고 지금 열심히 마지막 숙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 이탈리아의 한 신문에는요, 이런 제목이 커다랗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 카론이 도착한다 라는 짧은 제목이 큰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카론이 도착한다. 이탈리아 매체 이탈리아 인포르마의 날씨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이탈리아 인포르마는 카론이 도착한다 라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에서 무더위를 겪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목에서 거론된 이 카론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저승의 뱃사공이잖아요. 이 죽은 자의 영혼을 스틱스 강을 건너서 지하 세계로 인도한다라는, 그 배를 저어준다는 그 신화 속의 저승 뱃사공, 그 카론을 폭염에 빗댄 것입니다. 사실 현재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에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나라가 그 이름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세계 기상기구 14개 회원국이 10개씩 제출한 이름을 돌려가면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 대서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은 그래서 에밀리, 신디, 샨 등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름을 부르면 각국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폭염 명명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이틀 이상 지속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더운 날씨가 흔해지면서 이 폭염에도 이제는 이름을 붙이자라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 지방 정부는요, 지난해 6월 폭염 이름을 짓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이라는 이름을 붙인 폭염은요, 지난해 7월 섭씨 43도까지 치솟으면서 스페인 남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의 심각성에 따라서 폭염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를 하면 극심한 더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 예보를 할 때 텔레비전에서는 왜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태풍 신디가 상륙할 전망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멘트를 하고 기상 예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쩌면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주에는 폭염 스테파니가 강타할 전망입니다. 뭐 이렇게 예보를 할 날이 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첨단 인공지능 AI 기술이 최근 사회 곳곳으로 무섭게 파고드는 가운데 특별히 세계 각국의 그 콜센터 직원들이 가장 심각한 실직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생성형 AI 챗GPT가 이제 유행이잖아요.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챗GPT는 법정이나 이게 콜트, 법원, 법정, 교실, 병원 등 사회 전방위로 지금 진출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AI는 자신의 직업을 폭발시킬, 즉 자신의 직업을 잠식시켜버릴 어떤 시한폭탄으로 여기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그 위협과 영향을 심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를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특히 이제 AI가 기존 일자리를 잠식시켜 나갈 우선적으로 고객 서비스 분야가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분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얼굴 마주보고 하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사람이 직접 마주보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낫죠. 하지만 얼굴 안 봐도 되는 그런 고객 서비스가 뭐예요? 콜센터잖아요. 커스터머 센터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코넬 대학이 올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콜센터 근로자 대부분은 이미 자신들의 업무 일부가 자동화돼 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는요, 봇.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봇이 뭐 로봇 할 때 그 봇인데, 앞으로 이제 봇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셰프 봇 하면 요리하는 그 로봇 뭐 그런 뜻입니다. 쿡봇 뭐 이런 식으로. 이 봇이라는 것은 자동 정보 검색 프로그램 일종의 AI 로봇입니다. 이 봇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2년 이내에 자신이 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콜센터 직원 3분의 2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한 예로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 이란더 셰러드라는 여성의 근황을 통해서 이 AI와 생존 경쟁을 벌이는 콜센터 직원의 애환을 조명했습니다.
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셰러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시급제 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텔 객실 청소원 등을 거쳐 이 통신회사 AT&T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7년간 급여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다. 너무 정확하게 제대로 딱딱 나와서 나는 만족스러웠다. 라면서 AT&T는 이 지역에서 최고의 직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그녀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T&T는 고객을 전문 상담원에게 연결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일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이미 AI 기술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통신회사 BT도 지난 5월 AI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2030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AI의 역할은 자동화된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넘어서서 인간의 업무를 분석한 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 그걸 AI가 분석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업무를 분석한 뒤에 이건 뭐가 잘못됐고 저건 뭐가 잘못됐고 하는 식으로 소위 지적질을 하거나 고객에게 사용해야 할 어떤 표현을 제안을 해주고 심지어는 사람 직원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까지 하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러드는요, AT&T 고객 서비스 담당자 가운데 상위 3%에 들 정도로 베테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원이지만 이 AI는 셰러드가 고객과 통화할 때 실수투성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누가 누굴 지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기계한테 지적질을 당한 이 셰러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는데요. 셰러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고객과 통화하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들어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이 콜센터 직원으로서의 나의 업무 방식이었다. 그런데 AI가 그걸 이해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 스토리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AI가 결국은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수 잠식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은 AI를 개발한 인류가 결국은 AI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술 발전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의 물결이니까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결국 개발하는 게 인류의 또 다른 숙제인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둘 다 일리는 있는데요. 앞서 어떤 구독자분들이 뭐 각방 쓰는 문제 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요. 네,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상한 미국 주택시장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역대 2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6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3.3%가 감소한 41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8.9%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그 집 가격은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거래는 별로 없는데 값은 뛴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6월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 평균 가격은 41만 2천 달러였습니다. 사상 최고가였던 지난해 같은 달 보다도 0.9% 떨어진 2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1999년 1월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집값이 40만 달러를 넘는 것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만 뛴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매물로 나온 집이 적다 보니까 매수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설명입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감소했지만 집값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라면서 제한된 공급으로 한 집에 여러 건의 매수 제한이 여러 건의 오퍼가 들어오는 일이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집 하나 LA 인근에서 내놨는데 오퍼가 30개나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LA 인근의 라크레 센터인가에 거기서는 110만 불에 집을 내놨는데 150만 불짜리 오퍼도 들어왔다고요. 지난달에 팔린 주택의 3분의 1이요. 호가보다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높게 팔렸습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집주인들이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하려면 예전보다 훨씬 높은, 즉 자기가 5년, 10년 전에 집을 샀을 때 받았던 그 모기지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받고 다시 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내놓기를 꺼리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프레디 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현재 평균 6.96%로 전년 동기 5.51%보다 당연히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일주 전보다 또 역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일주 전에는 6.81%였습니다. 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진행한 아시안 모국 관련 인식 현황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여기민 가서 살 생각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죠? 자, 그 전에요. 이 조사에 응답한 48세의 한 한인 남성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소개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얼마 전 한국에 가서 3개월 반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그 이후에 의문이 들 정도로 한국이 많이 발전했더군요. 그래서 같은 돈으로 더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이 미국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미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 한국에서 사는 것과 미국에서 사는 것을 비교하면서 현재 미국에 살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결론은 그래도 같은 돈 갖고는 미국이 낫다라는 본인의 판단을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시 이제 결국은 살고 있기는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조사에 따르면 이 한인 남성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미주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퓨 리서치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성인 7,0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인은 1,14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응답자 52%가 한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그리고 34%가 다소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결국 총 86%가 한국의 여하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미주 한인들은 한국으로 역이주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72%가 나중에라도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72%가. 한국 이주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요,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26%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향은 한국에서 출생한 한인이든 또는 미국에서 출생한 2세 한인이든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제 퓨 리서치는 전했습니다. 이 모국에 대한 또는 조국에 대한 애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들을 우리 미주 한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퓨 리서치는 한국에 가서 살 생각이 있다라고 답한 그 26%의 응답자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요,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내 친구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가 2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 또 네 번째는 문화적인 친숙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 나은 시니어 지원 정책,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이 마지막 뉴스는 제가 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마지막 뉴스의 제목은 오늘 치킨 할까요? 입니다. 자, 조지아주 알파레타에 있는 김치 레드라는 한인 치킨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 옐프로부터 미국 전국 치킨 맛집 1위에 뽑힌 곳입니다. 옐프는 지난 7월 6일 치킨데이를 맞아서 고객들의 투표로 치킨 맛집 순위를 선정을 했고요. 김치레드는 별 4.5개를 받았습니다. 김치레드의 1위 선정 소식은 야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전해졌고 이후 조지아주 그 로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치레드에서는 한국식 양념치킨은 물론이요, 또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서울 불닭치킨, 또 메가 프렌치 프라이드, 치킨 불고기, 김치와 김치볶음밥, 잡채, 닭볶음탕 등의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Best Asian Food, 또 Best Lunch Place, 또 Best Wings, 윙스는 이제 치킨 윙스, Best Wings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치레드의 그 조이 리 대표는요, 남자분이에요. 중간 정도 크기의 생닭을 튀겨서 자체 개발한 소스를 버무려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 전에 김치레드를 창업한 이 조이 리 대표는 곧 이 알파레타 인근 수완이에도 두 번째 분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54살인 조이 리 대표는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서 15살 때 미국에 가족 이민을 한 전형적인 1.5세 한인입니다.
한국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아는 1.5세라는 그 특징을 아주 제대로 사업에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치킨으로 할까요? 네, 좀 더 즐길 수 있다면 치맥도 좋을 듯 합니다. 흔히들 불금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이런 얘기만 들어도 더워요. 정말 노땡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날 불금 대신 시원한 치맥으로 치금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치맥 또는 치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